엄마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요양원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5이죠. 평생을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손끝이 시린 겨울날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날에도 변함없이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뭘 만들었어? 단골 김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새로 했어요. 맛보고 가세요.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배추김치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손수해요. 콩나물 무침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성을 쏟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믿고 찾아와요. 정순이 반찬은 믿고 먹는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정도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장조림을 만들 때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고기를 삶을 때 마늘을 통째로 넣고 간장은 2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처음엔 연한 색이 나도록, 나중엔 진한 색이 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속까지 간이 배어들죠. 어머, 정순 언니 장조림은 정말 어떻게 만든 거예요? 옆 가게 순자가 물어보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정성이지 뭐가 있겠어. 하지만 진짜 비법은 시간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재료 하나하나와 대화하듯이 요리하는 것. 그게 제 손맛의 비밀이었습니다.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예요. 멸치 머리와 배를 하나씩 떼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요. 손목이 아픈 날도 있지만 이런 정성이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어요. 볶을 때도 센 불에서 짧게,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죠. 오후가 되면 발이 퉁퉁 부어올라요.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해주면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였죠.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똑같아요. 시장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와서 버스를 타는 것.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내일은 또 어떤 반찬을 만들까 생각해 봅니다. 집에 도착하면 TV를 켜고 저녁을 먹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낮 동안 손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요. 정순이 반찬 먹고 우리 아들이 밥을 2그릇이나 먹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내일 장볼 목록을 적어둬요. 배추는 몇 포기, 무는 몇 개, 멸치는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죠.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맛있다는 한마디,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생각. 그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도 어느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은 가게가 되었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제 마음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가족처럼 여겨줍니다. 아플 때면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죠. 이런 따뜻한 정이 있어서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 거예요. 장조림, 멸치볶음, 김치, 콩나물 무침. 언제나 그랬듯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저에게는 2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영우와 작은아들 민호죠. 영우는 올해 45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요.
젊을 때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아예 집에 붙어 살면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엄마, 돈 좀 줘. 영우가 제게 손을 내밀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죠. 시장에서 번 돈을 쥐어주면서도 속이 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 항상 그런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죠. 알고 보면 술값이나 도박 자금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제게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나이도 많은데 그만 좀 해. 그럼 내가 돈을 벌어오든가. 에이, 엄마도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만 탓하는 거예요. 반면에 민호는 달랐어요. 42인 민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저를 자주 챙겨줬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가 가끔 시장을 찾아올 때면 정말 반가웠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와주니까요. 그냥 그렇지 뭐. 내가 더 힘들겠다.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민호는 제가 만든 반찬도 자주 사가곤 했어요. 굳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꼭 계산하고 갔죠. 그런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두 아들이 마주쳤을 때의 일이에요. 야, 민호. 영우가 민호를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엄마가 진 건 결국 다 내 거야. 넌 빠져.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민호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영호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 형인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재산은 제가 받는 거죠. 영호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그래.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답답했어요. 영호는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드렸죠. 손주들이 할머니하며 반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손주가 건네준 과자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효자는 민호구나. 영호는 명절에도 술 먹느라 늦게 오곤 했거든요. 하루는 민호가 혼자 시장에 왔을 때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민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면서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착한 아들이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싶어서요. 영우와 민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쪽은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한쪽은 성실하고 효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민호였어요. 비록 어렵게 살지만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반면 영호는 날이 갈수록 걱정만 늘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두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자란 걸까요? 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좋아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죠. 정순 언니, 장조림 포장해줘. 단골 손님이 주문을 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장조림을 담아서 포장지에 싸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에게 건네주면서 미소를 지었죠. 평범한 하루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오토바이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아서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저게 뭐야? 옆 가게 아주머니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 제 몸을 덮쳤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죠. 아!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인지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특히 다리와 허리가 너무 아팠죠. 정순 언니. 어머, 큰일 났네. 주변 상인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오토바이가 도망갔어.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를 치고 간 오토바이는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얼굴도 번호판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119 불러. 빨리빨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아픈 것보다 무서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정순 언니 괜찮아? 옆 가게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10분 정도 후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겨 싣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순자가 제 핸드폰을 뒤져서 아들들 번호를 알려줬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골반에도 금이 갔네요. 내상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수술을 해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간호사가 다시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후에야 영호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네요. 동생분한테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있었지만 급히 병원으로 와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시장의 제 반찬 가게였어요. 오늘 만든 반찬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민호가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온몸이 붓고 아팠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죠. 이제 시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 그리고 재활비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어찌러찌했습니다.
민호가 병실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치료비 문제는 제가 알아볼게요.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집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월급쟁이인 민호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게 분명했죠. 형한테도 얘기해 봐야겠어요. 민호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영호가 받았나 봐요. 형,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와주실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아, 그거. 나도 지금 죽을 맛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첫마디가 그거라니요. 민호가 다시 설득해 봤어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형도 조금이라도. 민호 있잖아. 걔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진짜 바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형 말씀 들으셨죠? 들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죠. 퇴원을 한 후에도 영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만 틈틈이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회사 끝나고 와서 제가 먹을 음식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데려다 줬죠. 어머니, 반찬 좀 싸왔어요. 민호가 도시락통을 들고 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바쁜 와중에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다니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호가 갑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더니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살기 힘들죠? 그래도 살 수 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데. 영호가 방안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 그 말에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민호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를 하겠어요. 영호의 말투에서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짐을 떠넘기려는 것 같았죠. 내가 돌보면 되잖아. 넌 혼자 살고 할 일도 없는데.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때 영호가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이제 쓸모없잖아요. 돈도 못 벌고 아프기만 하고. 그 순간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쓸모없다고 말하다니요. 영호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실이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호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양원 팸플릿 몇 장을 테이블에 던져놓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왔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영호가 날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응. 그것도 모자라서 나보고 쓸모없다고 하더라.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는 절대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민호의 말에 위안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민호에게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영호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와도 돈 달라고 손만 내밀었죠. 제가 다쳤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민호는 더욱 자주 와서 저를 챙겨줬어요. 장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그런 민호를 볼 때마다 두 아들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영호의 차가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저를 완전히 짐덩어리 취급하는 거였죠.
제가 평생 키우고 돌본 아들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또 술에 취해서 와서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빨리 결정하세요. 뭘 결정해? 요양원 말이에요. 아니면 민호가 모시든가. 저는 이제 지쳤어요. 그러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도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친아들이 저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을 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영호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민호가 반대했지만 영호가 강행했죠.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영호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호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싸들고 찾아와 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들은 따로 있다는 걸요. 요양원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민호가 제 짐을 정리하러 집에 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찾았는데요. 민호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요양원으로 왔어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이 들어있는 상자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무거워서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오래된 것들이야.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상자를 열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부들은 뭐예요? 민호가 낡은 장부 여러 권을 꺼내 보였어요. 제가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번 돈을 10원 단위로 기록해둔 장부들이었죠. 아, 그건 그냥 가게 장부야. 어머니가 이렇게 꼼꼼히 기록해 두셨구나.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장부를 넘겨보면서 감탄했어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민호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편지 봉투가 낡아서 거의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건 그냥 읽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민호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민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순아, 부탁한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지만 내 아들처럼 키워달라. 민호가 편지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가 쓴 편지야. 영희가 누구예요? 내 친구였어. 오래전에 죽었지만. 민호가 편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더니 물었어요. 그럼 이 아이라는 게 혹시 영우 말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형이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게 된 거였죠.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지. 혼자서 영호를 키우기가 힘들었나 봐. 그래서요? 영희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나한테 부탁한 거야. 영호를 맡아달라고. 민호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영호가 5살이었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갈 곳이 없어서 내가 키우게 된 거지. 그럼 형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민호가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
이걸 왜 숨기셨어요? 영호한테 상처가 될까 봐서. 그리고 내가 낳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품고 사셨구나. 괜찮다. 그동안 잘 살았어. 그런데 형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운명이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친자식도 아닌 영호를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정작 영호는 저를 이렇게 대했으니까요. 민호가 상자를 더 뒤져보더니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관련된 거예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호의 출생증명서와 영희의 사망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던 거죠. 이제 진실을 알았구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요양원에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둘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호는 편지와 서류들을 본 후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했죠.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하지만 민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요양원에 왔을 때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혈액형? 네. 어머니와 형의 혈액형을 비교해보면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래, 해보자. 다음날 민호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영호에게는 건강검진을 받자고 핑계를 대서 함께 오게 했죠. 왜 갑자기 검사를 하자는 거야? 영호가 불만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잖아. 우리도 함께 받자. 민호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영호는 별 생각 없이 따라왔어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영호는 검사 후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귀찮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어머니, 결과 나오면 형한테 말씀드릴 건가요? 그건 그때 생각해보자.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영호에게 진실을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과 나왔어요. 뭐래? 어머니는 B형, 저는 O형이에요. 그런데 형은 AB형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확실한 거네. 네. B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과학이 증명해 준 거였어요. 영호는 정말 제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복잡했어요. 오랫동안 키운 아이였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잘 키웠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친자식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민호의 말에 위안이 되었어요. 적어도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영호한테 말해야 하나?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형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영호는 저를 친어머니로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짐덩어리 취급했죠. 며칠을 고민한 후에 결정했어요.
영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죠. 민호를 통해 영호를 요양원으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영호는 처음엔 오기 싫어했지만 결국 왔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바쁜데. 영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여전히 불손한 태도였죠. 앉아라.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검사 결과지를 영호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혈액형 검사 결과야. 영호가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너와 내가 친모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 혈액형은 B형, 너는 AB형이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영호가 결과지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영희 아들이지. 영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편지도 있고 서류도 다 있어. 민호가 상자에서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영호가 그걸 보면서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된 거였어요. 영호가 모든 서류를 다 본 후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진짜다. 내가 5살 때 영희가 죽어가면서 나한테 부탁해서 키운 거야. 영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 안 한 거지. 상처받을까봐요? 웃기지 마세요. 영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그럼 저는 뭐예요?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키웠잖아. 키워주신 게 고마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영호의 말투가 점점 험해졌어요. 민호가 나서려고 했지만 저는 손으로 말렸습니다. 고맙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가짜 어머니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짜 어머니라니요. 가짜든 진짜든 나는 널 40년 넘게 키웠어. 누가 키워달라고 했어요? 영호가 정말 막말을 했어요. 민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형,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는 빠져. 이건 우리 문제야. 형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요. 친어머니가 아니라면 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호의 말에 영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호야,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가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영호가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도 오랫동안 키운 아이였거든요. 영호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일어나.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영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전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잖아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영호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나 봐요. 저버리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영우가 울부짖었어요. 그동안 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저는 영우를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기억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영우가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기억해요. 쓸모없다고 했지? 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빨리 죽으라고도 했고, 그것도 기억해요.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영우가 더욱 세게 울었어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날 아들로 대했더라면 나도 널 끝까지 아들로 여겼겠지. 그 말을 들은 영호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혈연관계도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했지. 이제라도 달라질게요. 정말 달라질게요. 너무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뒤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민호가 영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형, 이제 그만 가세요. 영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호는 매일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영호가 진실을 안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호가 요양원에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민호야, 나 여기서 나가서 너희 집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 정말요? 좋아요. 제가 집 알아볼게요. 민호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요양원 생활이 답답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가 좋은 집을 구해왔어요. 민호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죠.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좋다. 여기서 살고 싶어? 이사를 하는 날 영우가 나타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왔다가 저를 못 만나고 돌아간 영우였죠.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 갈 곳 가는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영우가 짐을 들려고 했지만 민호가 막았어요. 형은 안 도와주셔도 돼요. 민호야,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형은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민호의 말에 영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어떻게 쓰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모든 재산을 민호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큰아들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는 상속에서 제외해 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제 뜻대로 유언장을 작성해 줬어요. 며칠 후 영우가 새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사시는구나.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보려고요. 영우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40년 동안 줬어. 하지만 너도 이제 나이가 45이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 영우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민호는 더욱 자주 와서 저를 돌봤어요. 장도 봐주고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요. 어머니, 오늘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데려와. 민호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할머니, 우리 예쁜 손주들아.
아이들이 제품에 안겨서 제잘거렸어요.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할머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큰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왜요? 여기서 너희들 자주 볼 수 있잖아. 저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이었죠. 몇 달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호에게 물려주기로 한 결정이 공식화되었어요. 시장의 반찬가게 권리금, 집, 그리고 평생 모은 돈까지 모든 것을 민호가 받게 된 거였죠. 영호가 이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저도 40년 넘게 아들로 살았는데 내가 선택한 거야. 영호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건 하나 있어. 뭐요? 내가 나한테 한 말들. 그걸 고스란히 돌려받는 거야. 영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영호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진짜 가족은 민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손주들이에요. 어제도 민호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지?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행복해.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아들이 아닌 영호를 40년 넘게 키웠는데 정작 진짜 효자는 친아들인 민호였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호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았고 민호는 성실한 효심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무능과 무신은 결국 벌을 받고 성실한 효는 보상을 받는다는 걸 제 인생이 증명해 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거예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민호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제가 평생 바랐던 진짜 행복이니까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꿈꿨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이제서야 찾은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